요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바닥이 마치 병원 같아서 이곳이 마지막 안식처라니 참 서글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간병인에게 하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적당히 돌봐주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고 마치 물건을 맡기듯 말하는 투였습니다. 면회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저희도 바쁘고 와봤자 알아보지도 못하시거든요. 큰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나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알리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야기의 시작은 5년 전 아들 정민이가 코로나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을 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짐을 싸들고 와서는 잠깐만 신세 지겠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제가 혼자 살던 방 3개 아파트에 아들 부부가 들어와도 충분히 넓었고 오히려 적적하던 집에 활기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거든요. 저녁 되면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들 정민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겉으로는 저를 잘 모셔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가끔은 편히 쉬시라며 다정하게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패 끼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 겨울에는 내복을 2겹씩 입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파스만 붙이고 참았습니다. 용돈도 따로 달라고 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집 근처 저렴한 곳만 골랐습니다. 아니, 사실 만날 친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옆집 순자 씨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올해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영순이도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70이 넘으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부엌에서 들리는 며느리 목소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살림이 팍팍해. 전기세, 수도세 다 올라가고 식비도 장난 아니야.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아직 젊은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리만 꼼짝 못하고 있잖아. 제가 그렇게 부담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겠다고 여겼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까지. 언젠가부터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쭈글쭈글한 할머니만 서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 불만은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서 아들을 키웠건만 이제는 부담 덩어리가 되어버린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서러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혼자라서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었더라고요. 저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간단히 차나 마실 거라고 했고,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가면서 든 가방이 분명 전에 본 적 없는 새 가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비싸 보이는 가방을 사는 게 이상했습니다.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었거든요. 연금 180만 원으로는 병원비, 약값만 내도 빠듯한데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전 같은 돈으로는 절반도 못 사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껴 쓰려고 노력했는데 며느리는 새 가방을 사다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뭘 사왔는지 물어보니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친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생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일은 아직 한참 남았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정민이가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요즘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일도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대로 모실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치매 기미도 보이시는 것 같고. 치매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건강했는데 언제부터 치매 환자 취급을 받게 된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요즘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건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교회 영순이를 요양원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밤마다 무서웠는데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인다니.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버려진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저는 집안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새 공기청정기, 교체된 LED 조명, 그리고 며느리가 평소 쓰는 화장품들을 보니 모두 고가 제품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런 건 다 새로 사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며느리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저 좀 늦게 들어올 거라고 오래된 친구들 만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히 현관문 근처에서 들은 전화 통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응, 나 지금 나가.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맘 편해. 어차피 며칠 후면 요양원 가시는데 뭐.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맞아. 요즘 새로 생긴 그 맛집 가보자.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시어머니 요양원비는 시어머니 연금으로 충당하면 되거든. 제 연금으로 요양원비를 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몸이지. 해외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하와이 여행 사진들이 한 뭉치 나왔습니다. 언제 하와이에 갔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사진 날짜를 보니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간 알아 누워 있을 때 이들은 회사 일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거였습니다. 더 뒤져보니 명품 쇼핑백들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큰 글자가 박혀 있는 가방들. 아는 동생들한테 물어보니 하나하나가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신용카드 명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몇 달치를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의 유흥비만 200만 원씩, 명품 구매비 300만 원씩, 외식비 150만 원씩, 매월 최소 65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제 통장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요양원 계약금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고 상담까지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후 저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모습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 치매 연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방심하게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은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건망증이 있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며느리야, 너 누구니?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지?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연기라고는 하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평생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제가 바보인 척 해야 하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은 연기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깜빡하는 일이 늘었거든요.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바보 연기까지 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병원에 가보실까냐고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인지장애로 나왔고 며느리는 역시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죄책감 없이 요양원에 보낼 명분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니까라며 제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양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래. 어머니 연금이 180만 원이니까 충분하지? 그럼 우리는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네. 오히려 30만 원씩 남겠는데? 그 돈으로 매달 부족한 용돈 보충하면 되겠다. 이들은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저는 더 많은 진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정말 치매 심해졌어. 어제도 나한테 너 누구니? 그러더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연민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 든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연금 말고도 적금이랑 예금이 꽤 있어. 제 적금까지 알아봤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비 내고도 매달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집 인테리어 좀 바꿔볼까 싶어. 오래된 가구들 다 바꾸고. 며느리는 벌써부터 제 돈으로 집을 꾸밀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정민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효자처럼 보였던 아들이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자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 우리 엄마 치매 걸렸어. 이제 요양원 보내기로 했지. 솔직히 말하면 좀 속 시원해. 그동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속 시원하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나온 김미영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좀 심각해져서 요양원 가시기 전까지 잠깐 돌봐드릴 분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저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간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외출한 사이 김미영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볼 때는 치매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다는 뜻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해서요.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또렷하시고 행동도 일관성이 있으시고 김미영 씨는 간병인 경력이 15년이나 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였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들켰네요. 맞아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놀라기보다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다고 그럼 왜 연기를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김미영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사진들, 명품 쇼핑백들,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들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제가 지금까지 돌본 어르신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들이 겉으로는 효자, 효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르신들 재산만 노리는 경우 말이에요. 김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복수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미영 씨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가족들 때문에 속상한 경험이 많았거든요. 간병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끔은 너무 분노스러워요. 김미영 씨의 눈에 분노의 빛이 서렸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자식들을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께서 복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15년간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저는 김미영 씨를 믿어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분노를 보니 같은 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할머니께서 치매 연기를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김미영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해둘 거예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그날부터 저와 김미영 씨는 치밀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간병일지를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들 부부의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며느리분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유럽 여행 간다고 했어요. 다 녹음해뒀고요. 김미영 씨는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희 치매 연기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치매 환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시간 감각이 없다든지. 김미영 씨의 전문적인 조언 덕분에 아들 부부는 저를 완전한 치매 환자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김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요양원에 빨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시설에서 돌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미영 씨는 겉으로는 아들 편을 드는 척했지만 저에게는 윙크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와 함께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미영 씨는 간병 경력만 15년인 베테랑답게 아들 부부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가족들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어르신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김미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또 똑같은 질문 하시네요. 정말 답답해요. 라며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말하는 모습을 김미영 씨가 조용히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장면들이 나중에 노인 학대 증거로 쓰일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아들 부부가 외출한 사이 저희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미영 씨가 망을 보는 동안 저는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3개월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매월 지출 내역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800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방을 더 자세히 뒤져보니 하와이 여행 말고도 더 많은 해외여행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일본, 태국, 유럽까지. 거의 매달 어디론가
여행을 다닌 흔적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들을 보니 대부분 제가 아프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회사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는 여행을 다녀온 거였습니다. 김미영 씨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캔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도 모두 증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런 호화 생활을 했다는 증거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아들의 숨겨진 통장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통장에는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고가 5억이 넘었습니다. 5억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제 통장에서 가져간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그대로 아들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식 투자 수익인 것 같은데요. 김미영 씨가 거래 내역을 분석해 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불린 거네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거짓말한 거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린 다음 나는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가 몰래 따라가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김미영 씨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화가 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김미영 씨가 들려준 며느리의 대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어머니 연금만 180만 원이야. 요양원비 150만 원 내면 30만 원씩 남는데 그걸로 우리 용돈 보충하면 되지. 그리고 시어머니 적금이랑 예금이 꽤 있더라고. 치매 걸리면 그런 것들 관리 못 하시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려야지. 요양원 가시면 이 집도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전세로 놓고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내 집까지 전세로 놓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 학대가 아니라 계획적인 재산 탈취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김미영 씨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사기죄랑 노인 학대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김미영 씨는 법적 지식도 상당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나 재산을 가로채려는 구체적인 증거 말이에요. 저는 김미영 씨에게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들이 모르는 재산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평생 모아둔 부동산이랑 주식, 그리고 은행 금고에 보관한 현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합하면 수십억 원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욱 완벽한 복수가 가능하겠네요. 김미영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단 이들이 더욱 본색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해요. 그래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치밀한 미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매 증상을 더욱 심하게 연기해서 아들 부부가 방심하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맞나? 내가 누구지? 며느리야. 너 도둑이지. 우리 집 돈 다 어디 갔지?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하니 아들 부부는 완전히 경계를 늦췄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치매야.
이제 뭘 해도 기억 못해. 어제도 내가 도둑이라고 하더라고. 웃기지 않아? 김미영 씨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미영 씨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입소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벌써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할머니 나가시자마자 이 집 전세로 놓을 계획인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김미영 씨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5년 동안 속였다면 나도 너희들을 제대로 혼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아들 부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효부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주방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치매 증상 연기의 일환이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나자 며느리가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아, 진짜. 왜 자꾸 이러세요? 매일 뭔가 떨어뜨리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댓말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며칠 후면 나가실 건데 그때까지 제발 조용히 있어요. 김미영 씨가 이 모든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일부러 비틀거리는 연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픈 척을 해야 했지만 실제로도 아팠습니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순간이었습니다. 짝. 갑작스러운 일이라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평생 손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저를 때리다니.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뻘 되는 사람한테 맞다니.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치매 연기를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늙으니까 때려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요? 치매 걸린 주제에 왜 이렇게 말썽이에요? 요양원 가서도 이럴 거예요? 김미영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15년간 간병일을 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김미영 씨가 수집한 증거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요. 폭행 동영상 7건, 폭언 녹음 파일 15건, 재산 탈취 계획 녹음 12건, 허위 지출 증빙 서류들, 숨겨진 해외여행 사진들, 비밀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특히 뺨 때리는 장면은 완전히 결정적이에요. 노인 학대의 결정적 증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김미영 씨와 함께 최종 복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김미영 씨, 제가 가진 진짜 재산을 공개할 때가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미영 씨를 은행 금고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모아온 현금과 금괴, 그리고 각종 증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다 어머님 거예요. 김미영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금만 10억 원, 금괴가 2억 원어치, 그리고 부동산 증서들까지 합치면 총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이 돈들로 제대로 복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노인 학대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님, 이 정도 증거면 민사, 형사 모두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수집된 증거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재산 탈취와 폭행이 동시에 증명되니까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보유하신 재산 규모를 보면 이들의 거짓말이 더욱 명확해지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전날 밤, 아들 부부는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어머니 모시고 가면 우리 완전 자유야. 맞아,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 오랜만에 단둘이 외식이나 할까. 제 방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한테는 김미영 씨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요양원에서 모든 걸 실행할까요? 네, 이제 때가 됐어요. 5년 동안 참아온 걸 한 번에 풀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복수의 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수진아, 내일 너희들이 얼마나 놀랄지 정말 궁금하구나. 요양원 입소 당일 아침, 아들 부부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기대감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드디어 처분하는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좋은 곳이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아들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가시면 전문 간병사들이 계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돌봐드릴 거예요. 김미영 씨가 저를 부축하며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수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중이야. 드디어 끝났어. 맞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바닥,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할머니는 엄마, 엄마 하며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죽어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났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실패하면 정말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건 아닐까. 입소 절차를 밟는 동안 아들 부부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했고요. 요양원비는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해달라고 아들이 사무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달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어머니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의 속뜻은 웬만하면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방의 짐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편해지겠어. 5년 동안 정말 고생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별의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라며 며느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김미영 씨가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참고 기다리세요.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나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방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정말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요양원 간병인들과도 미리 협의해뒀거든요. 할머님, 혹시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요양원 간병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미리 제 상황을 설명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영 씨가 면회를 왔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면회였지만 실제로는 작전 회의였습니다. 할머니,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변호사님도 내일 오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벌써 이사업체에 연락했대요. 할머니 집을 전세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빠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첫 번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요양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이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제 아들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당황하며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내일 며느리까지 같이 와. 할 얘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며느리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거였습니다. 김미영 씨와 변호사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기억나니라고 말하며 김미영 씨가 태블릿을 켜서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리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라며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이지. 나한테 치매 걸렸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때렸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의 폭언들을 담은 녹음 파일들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치매야. 이제 뭘 해도 기억 못해. 요양원 보내고 나면 우리 완전 자유야. 시어머니, 돈으로 유럽 여행 가자. 며느리가 들었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라며 신용카드 명세서와 비밀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5년 동안 내 돈 1억 8천만 원 가져다가 주식 투자해서 5억을 만들었더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거짓말하면서 한 달에 800만 원씩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내 집 전세로 놓고 너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계획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들바들 떨며 변명하려 했고, 어머님.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때였습니다. 너희들 5년 동안 내 연금 180만 원 때문에 나를 귀찮아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진짜 재산은 3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억. 30억이라고요. 라며 며느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15억 원어치, 주식 8억 원, 은행 금고에 보관한 현금과 금괴가 7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30억 원을 너희들 몰래 관리해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증명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 은행 금고 증명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이 모든 재산을 모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자 아들 부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 왜? 라며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너희들 진짜 속마음을 보고 싶어서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30억이 있다고 말했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잘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 라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5년 동안 속아준 내가 바보였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희들을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인학대죄, 사기죄, 횡령죄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유죄 판결은 확실하고 실형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형사고발만은. 늦었어. 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호화 생활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도 용서 못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산 상속에서도 너희들은 완전히 배제시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님과 함께 유언장까지 새로 작성해뒀습니다. 30억 원 중에 대부분은 어린이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을 건 한 푼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냐고 5년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 모양이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퇴거 명령을 준비해뒀어.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집도 없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5년 동안 내 돈으로 모은 5억 원 있잖아. 그걸로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5억 원도 원래는 내 돈이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니 5년 동안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후회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뱃속에서 10달, 품에서 3년, 마음에서 평생 키운 내 아들이었거든요. 첫 돌 때 뒤뚱뒤뚱 걸어오던 모습,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며 웃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 마주 앉아 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배신당한 아픔이 더 컸습니다. 아들 부부가 절망에 빠져나간 후 김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김미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복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사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며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고민했습니다. 김미영 씨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할머니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실형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소 취하 조건으로 확실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돈으로 투자해서 만든 5억 원을 모두 돌려받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께서 관용을 베푸신 만큼 피고인들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미영 씨가 제 팔을 부축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복수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사이 저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30억의 재산이 있으니 이 정도 생활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정원도 예쁘고 시설도 최고고. 김미영 씨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검소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면서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써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어린이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25억 원을 기부하고 5억 원 정도만 노후 생활비로 남겨뒀습니다. 기부식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님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부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좋은 곳에 쓰이게 되어서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이제 그만해.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라며 아들이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너도 새로운 인생 살아. 엄마를 잊고 말이야 라는 차갑지만 확고한 말을 건넸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도 찾아왔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수진아, 사과는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용서는 별개의 문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때리고 내 재산을 노린 건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오열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도 새로운 인생 살아. 다시는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1년 저는 아침에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영화 감상을 합니다. 가끔 김미영 씨와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가끔 실버타운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어울려 놉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대단하시다며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들 부부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제 재산도 좋은 곳에 기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 후인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또 있을까요?